저울의 추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질을 너무 추구하면 무거워지니까. 근데 또 너무 정신적인 면에 빠져서 책만 읽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얻어야 되는 물질이 가벼워지는. 써니즈 오디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아침 출퇴근 시간마다 자주 듣는데 1일 1답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 주인분이 책도 쓰셨었네? 이제 책을 찾아서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 하나의 질문과 답으로 삶을 신뢰하는 방향을 찾기. 삶을 신뢰할 수 없게끔 태어난 사람이 삶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제가 더 유념 있게 보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물질계와 정신 균형을 잡는다는 건 이 저울추와 비슷하다고도 느꼈는데, 제가 물질을 너무 추구하던 당시에는 저희 그 근원 정신인 철학과 그리고 마인드와 희망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질을 너무 추구하면 무거워지니까. 근데 또 너무 정신적인 면에 빠져서 책만 읽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얻어야 되는 물질이 가벼워지는 이런 현상을 받았거든요. 저울의 추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것도 추구하되 정신적인 것도 추구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되 늘 균형 있는 삶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너무 이끌리더라고요. 이 채널 주인분의 마인드셋이나 철학을 좋아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말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오디오 채널에서도 저는 오늘 아침에 명상을 이렇게 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느낌을 알아차렸다.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이 이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보고 한번 느낌을 알려주세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각자만의 방법대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저도 삶에서 정답이 어느 순간 아예 없다. 그냥 자기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방법을 옳은 결과로만 이끈다면 결국에 그게 맞다. 라는 생각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난히 물질계와 정신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책만 읽어서도 안 되고 운동만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돈도 벌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성희 작가님이시고요. 마음 성장과 치유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또 상처가 이끈 치유 본능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이들의 마음 성장과 상처 치유를 돕는 가이드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와 돈 공부의 균형을 이루는 일을 자신의 인생 목표이자 채널의 목표로 삼은 그는 첫 책 1일 1답을 통해 삶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지점에 이르는 자신의 여정을 진심을 다해 보여줍니다. 더불어 투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는 이 책의 가장 첫 번째에 나와요. 이렇게 투자라는 건 부동산 투자처럼 물질계의 세상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에도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의 균형이다. 돈만 아무리 있어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맨날 이제 인고 부부인 척 하지만 쌈박질을 막 집에서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리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물질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있는데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삶의 균형 밸런스를 바르게 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투자란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이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말을 하는데 정신계의 투자도 물질계에 투자하는 행위 못지않게 불확실성이 수반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삶을 신뢰할 수 없는 지점으로부터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질문을 하루에 하나씩 해보고 나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기도는 우주의 공적 원조를 요청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주의 공적 원조.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이기에 내 맡김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주기도 한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물질계와 정신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매 순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기도라는 게 말 그대로 명상, 기도 이런 것도 있지만 요분의 채널에서 또 들었던 최근 이야기 중 하나는 기도와 동일시 여겨지는 게 기도라는 게 이꼬를 어떠한 것에 몰입하는 상태라고도 비슷한 어감으로도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도 그냥 놓아버림, 내맡김 이 상태지만 우리가 놓아버리고 내맡기고 한다는 거는 결국 깊은 감정, 내면의 뿌리 감정, 이제 마이너스 감정적인 것들을 내맡김이라는 거지만 내가 정말 영혼에서 몰입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맡길 필요가 없이 명상을 할 필요가 없이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게 바로 몰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놓아지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이동을 해버리면 이 상태 값이 오래되면 오히려 놓아버린 이 상태 값은 까먹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치유 본능이 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치유 본능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처는 즉 질문을 만든다. 너무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책을 읽을 때, 책 읽기를 시작할 때 질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그 전까지는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에게.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아침 출퇴근 시간을 책임져주는 이 라디오 속 주인분이 스스로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 또한 저희 내면 속 깊은 뿌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삶을 신뢰할 수 없는 지점에서 삶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는 지점까지 가려면 그렇다면 나는 다른 분들, 저자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지 삶의 방향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또 저도 요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돈 문제가 사실상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일, 경제적인 문제 먼저 생기는 게 저는 정신부터 분열된다고 느꼈거든요. 물질 세상이 붕괴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붕괴되는 게 정신이었더라고요. 제 정신이 먼저 붕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붕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물질이 있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닌 것처럼 먼저 자신의 내면의 철학과 사상과 마인드, 어떠한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불혹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오히려 튼튼하게 사업적으로도 성장하고 물질적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갖출 수 있다는 거죠. 마음 공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마음부터 지켜보라고 한다. 돈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갚아야 할 대출금은 많고 그조차도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돈을 벌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마음 공부에서 배웠듯이 마음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게 먼저일까? 어떤 것이 답일까? 답은 이 책 역시도 정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는 이러한 답을 내렸다라는 게 관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더 이상 크게 확장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가까이서 보면은 내가 내 문제만 봤을 땐 큰 문제점으로 보이지만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 문제는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다들 가까이서 보면 크나큰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내 문제를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보고 더 문제를 크게 키우고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정신이 무너지면 차라리 몸부터 살짝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몸과 마음과 영혼 이게 다 안 될 때는 만약에 내가 정신이 영혼이 그냥 아예 무너진 상태다. 그럼 몸을 먼저 써야 되는 거고 몸은 조금 어렵다 하면은 그럼 마음과 영혼을 먼저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물질 그리고 정신 두 가지 다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도 있고 돈이 있으면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정신을 먼저 차리고 나면 물질적인 게 따라오는 것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저도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마이클 싱어라는 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영성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이세요. 근데 사업적으로만 저도 성공한 사람을 원치는 않고 기본적으로 철학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사업적인데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사기꾼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저 또한 영성가이자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 이게 저에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도 설레발을 치거나 호들갑을 떨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있는 모두 감정 오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들뜨는 감정도 좋아하지 않고 너무 내려가는 감정도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이게 균형값이면 여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도 긍정적으로 적어도 이 윗단계에 나는 그래도 언젠간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불필요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라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있었는데 그 신념과 돈을 벌고 싶다는 내 욕구와 부딪히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클 싱어를 알게 된 이후 그런 방향을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살았다면 두 분야에서 모든 성공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클 싱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이거든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책이죠. 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음 공부에 입문하는 독자들이 선택한 대표적 베스트셀러.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은 중도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들이 표현하는 영적 언어들은 비밀스럽고 일상스럽지 않다. 저도 요즘에 중도, 중용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써니즈님의 대표적인 스승이 이 책의 작가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울컥했던 내용을 이제 슬쩍 얘기를 해보면 카테고리에서 나는 삶을 신뢰한다고 말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존감이 있을 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는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신을 도맡아서 키우려고 하시는 분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아빠가 자신을 맡아서 키우게 되었고 또 큰아빠분 역시도 이제 와이프분이랑 많이 싸움을 하면서 양자로 이제 들어오게 된 작가님을 굉장히 그 와이프분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셨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장이 조금 슬프더라고요. 나는 불행을 불러오는 아이였을까? 이게 참 내면 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미 작가님께서도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인 것 같지만 내면 아이가 성장을 하지 못한 채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두 번째 파트도 좋았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 듯 했다. 여기서 제가 울컥했었는데 뭐였냐면 내면 아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마음과 치유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차곡차곡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다고 해요.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푸르미 교육법으로 많이 알려져진 교육 전문가 최희수 소장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 최희수 소장님은 내면 아이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신 분이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분과 긴 시간 만난 것도 아닌데 내 채널을 보신 그분이 내가 성장 과정에서 결핍과 상처를 갖고 자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것이었다.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릴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분의 진지함에 이끌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엄마 가지마. 아마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또 내가 여전히 엄마랑 만나고 못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 사이 엄마랑도 다시 만났다. 30이 넘은 어른도 되었고 엄마의 인생에 연민을 가질 정도가 되었으며
연락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웬 눈물? 이렇듯 난데없이 흘린 눈물이라 창피할 뿐이었다. 이때의 경험으로 내면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방치해두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후 내면 아이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 아이란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처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돌봤던 것일까? 아마도 물질적인 것들은 대신해주는 삼촌이 있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부모님에게서 직접적인 물질, 정신적인 투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는 오히려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내면의 아픈 모습은 저자분께서도 방치된 채 그냥 그대로 아니야 하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상처의 치유는 첫 번째가 받아들임인 것 같아요. 받아들임. 그리고 알아차림. 눈물이 나네. 엄마랑 다시 만나고 있는데도 그때 내가 엄마 가지마 라고 부르고 싶었던 내 자신이 있네. 삼촌이랑 같이 살았어야 됐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자분은 잃어버리셨던 엄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장에서도 끊어질 때도 아프지만 다시 연결될 때도 아프다. 이 문장이 되게 확 와닿았더라고요. 대구에 이분이 오시게 된 것도 왠지 대구에 살고 있으면 우연이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구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대구에 있는 학교만 가면 됐다. 그렇게 해서 대구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연히 이런 경험 있죠. 이 전화 왠지 좋은 연락으로 나한테 온 것 같다. 또는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대구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이모가 또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나러 이분이 갑니다. 그래서 끊어질 때도 아프지만 연결될 때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를 보러 갔는데 이제 외할머니 손도 잡고 외할머니랑 이모들 사이에 마른 엄마가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이제 주인공은 터지셨는데 아이고 이놈 성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교회에서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나를 콕 집어서 진심으로 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또 보고 싶다는 이유로 뜨겁게 우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엄마가 다가와 나를 안으며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상가족처럼 이분이 다시 엄마랑 이제 외할머니들이랑 재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명상을 하다가 이런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갑자기 내 의식이 몸과 분리되면서 땅이 훅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훅 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이거 수면 도중에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쿵 거리는 느낌이에요. 쿵 하고 귀가 먹먹해지고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도망쳤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때부터 아마 제2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캔 동아리에 정식으로 지원서를 내고 10명 했던 모두 합격을 했고 또 이 공모전을 통해서 마케팅 공모전을 참가하려면 PPT를 제출해야 됐고 공모전 주제의 제품을 보고 분석하는 자료를 찾았어야 됐고 등등등등인데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 실적을 쌓아갔고 콜민트 마케팅 공모전에서 대상을 결국에 수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고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요 분께서 또 어찌 보면 이게 진짜 비슷한 스토리인데 공모전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분을 또 다른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내가 어찌 보면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성취해본 작은 성공 경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윗단계로 넘어가고 또 윗단계로 넘어가고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이게 일종의 순환고리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을 주었다. 선배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조언들은 가족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랑 결과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었다. 저도 이거를 그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저를 연인으로 두어준 분에게 그냥 조건 없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냥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나 수빈이라는 사람을 그냥 다 내가 하는 말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 학원에서 그 학원 쪽에서 취업 알바를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되게 비싼 볼펜을 아이가 들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 원장님이 제가 그거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당시에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유일하게 화가 났던 게 그렇게 화가 나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수빈이란 사람을 도둑 취급을 했기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나 있고 저라는 사람을 제 얘기를 안 들어봐도 저라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은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요거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 믿음. 그거를 이제 요 저자님께서는 선배들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너 휴대폰 줘. 너가 당황스러워하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하고 휴대폰을 뺏어서 그 얘기를 막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써니즈님도 그러셨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가족에게서 이러한 유대감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그냥 그거 하나는 나 자신을 그냥 믿어주는 거. 조건 없는 믿음. 어릴 적의 절친이자 연인이었던 그 친구분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나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지금 말하면서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저도 이 당시에 전국 대상을 수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공모전에서.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 나를 만들어줬던 건 그 당시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결국에 나란 사람을 믿어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느끼게 되네요. 그들 역시도 나도 그렇고 늘 경청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들었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또한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만의 기준이 뚜렷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친구분께서는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셨고 물질 세상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물질적인 거는 겉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분께서는 정신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저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 또한 그때 이뤘던 성취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예쁜 언어를 해줬던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요거를 많이 믿는데 머리와 가슴이 다른 시그널을 보내면 가슴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나고 보니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대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한 것은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좋은 선배들을 만난 치유의 기회들로 연결되었다. 머리로 하는 선택이라면 이런 거를 못했을 건데 내 마음속 가슴을 따를 때 상처 치유가 일어났고 삶을 이끄는 무언가가 이끄는 듯 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책에서 제가 마지막에서 한 문장을 피는 걸 좋아하잖아요. 펴보면 우리가 가진 신체적 장애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은 우리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 해당하는 신념이나 감정들을 놓아버리면 해당 장애가 사라지고 현실도 바뀐다는 것이었다. 놓아버리는 걸 어떻게 하지가 정말 어려운데
보통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 만나면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표출하거나 한다. 근데 회피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억압해도 우리가 남아있을 거고 회피한다는 건 치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억압한다는 건 누르는 거죠. 또 표출한다는 건 더 커지죠. 마치 불씨처럼 이제 꾹 누르는 꾹꾹 눌러서 즙 짜내는 믹서기처럼 그리고 회피하는 거는 방 쓰레기처럼 남아있고 더 커진다는 말이죠. 근데 남아있거나 더 커지게 되는데 근데 호킨스 박사는 감정이라는 거를 놓아버린다는 게 가슴에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가진 에너지 특성에 따라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놓아버리는 것은 그 감정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냥 받아들인다.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냥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느껴. 허용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관찰자 시선의 그 이상의 것이라면 저도 조금의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써니즈 오디오 채널의 1일 1답이었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딱 두 가지. 하루에 하나의 질문과 답으로 삶을 신뢰하는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또 물질 세상에서와 정신적인 세상에서의 저울을 내가 올바르게 균형추를 맞추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